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면 바로 국경경비사령부의 특별기동추적조일 것입니다. 이들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죠. 그런데 만약 이 추적조의 핵심 인물이 자신이 쫓던 바로 그 길로 탈북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5년간 국경의 모든 길을 훤히 꿰뚫고 있던 특별기동추적조 분조장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무장했던 그가 왜 스스로 국경을 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잘 알던 그 추적망을 어떻게 피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 체제의 가장 핵심부에서 일하던 한 남성의 충격적인 각성과 목숨을 건 탈출 이야기, 분단의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북부 국경 지역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과 불빛을 보며 살았죠. 그곳이 바로 제가 28살까지 몸담고 있던 국경경비사령부 특별기동추적조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특별기동추적조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는 일반 국경수비대와는 전혀 다른 조직이었어요.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조직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18살에 입대해서 28살까지 제 청춘 전부를 국경 지역에서 보냈죠. 처음에는 일반 대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분조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분조장이라는 것은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이끄는 리더 역할이었어요. 저희 임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추격 작전이었어요. 대부분의 탈북 시도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주로 밤에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폐 및 포위 작전이었죠. 탈북자들이 숨을 만한 장소를 미리 파악해서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가 침투 작전이었어요. 탈북자들이 민가에 숨어 있을 때 이를 찾아내는 임무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 국경 지역의 모든 길을 외워버렸습니다. 어느 산길로 가면 중국 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어느 강변이 건널 만한지, 어느 마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이 지식이 나중에 제 탈북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추적조는 보위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정보를 주면 저희가 기동조와 저격수를 조정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죠. 한 달에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의 탈북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추적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발자국만 봐도 몇 명이 언제 지나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꺾인 각도를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죠. 상부에서는 저를 국경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잡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송환되어 교화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저는 한 가족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였어요. 3일간 추적한 끝에 국경 근처의 산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죠. 아이는 열이 심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정이를 들고 있었지만 쉽게 본부에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족의 절망적인 눈빛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명령을 어긴 순간이었죠. 본부에는 놓쳤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놓아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 경로를 알려주거나 일부러 추적 속도를 늦춰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살아가고 밤에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이중생활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제가 분조장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상부에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지시했어요.
한 달간 국경 전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탈북 시도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려왔죠. 저는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소탕 작전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제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평소와 같이 부대 집합이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나와서 이번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조국 통일의 대업을 방해하는 반역자들을 뿌리 뽑는 성스러운 임무라고 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동료들은 모두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대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잡아들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10살 아이를 데리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작전은 3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분조는 국경 동쪽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8년 전부터 이 구역을 담당해 왔거든요. 첫째 날, 저희는 새벽 4시부터 움직였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이 숨어 있을 만한 동굴과 폐가들을 하나씩 수색했어요. 오전 10시쯤 정말로 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와 40대 여자,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들은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타나자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죠. 특히 젊은 여성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부하 대원들은 즉시 그들을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깐이라고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수색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죠. 30분 정도 지나서 저는 부하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지시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눈짓으로 빨리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다행히 부하들은 동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이런 제스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부하들도 점점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10년째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철수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눈치가 빨랐습니다. 둘째 날 오후 김철수가 저에게 직접 물어왔습니다. 분조장님, 요즘 뭔가 이상하십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명은 잡았을 텐데요. 저는 요즘 탈북자들이 더 교묘해진 것 같다고 얼버무렸지만 그가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순찰을 나갔습니다. 부하들에게는 혼자 정찰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죠. 사실은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하루 전에 놓아준 그 가족이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모두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칭얼대고 있었고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앞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복을 입은 제가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안전한 이동 경로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면 순찰대를 피할 수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또한 국경 너머 중국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3시간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 중에는 단순히 굶주림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떠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현실과 너무 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이에게 거짓을 가르치게 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요. 그들을 돕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 체제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셋째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본부에서 무전이 왔는데 어제 제가 도와준 그 15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였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즉시 추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따라 그들을 추격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15년간의 군인 생활과 28년간의 모든 삶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무정이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하들은 저를 쳐다보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긴장된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정이를 쥔 채 서 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저를 바라보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본부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무정이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3분조 해당 지역 수색 결과 발견된 흔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김철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어제 그 지역에서 명백한 흔적들을 봤거든요. 본부에서 재차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3분조, 정말 확실한가? 신고자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확실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김철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분조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 분명히 그 지역에서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내가 보고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김철수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제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근무한 사이라 제 평소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몇 명의 탈북자들은 실제로 체포하기도 했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순찰을 나갔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국경 근처 강변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났는데 그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 2주 전에 제가 도와준 탈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분조장님 덕분에 가족들이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직 이곳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는 자신의 형과 형수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과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본 바깥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더군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깥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적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죠. 하지만 그날 밤 들은 이야기들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분조장님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라고 그 남성이 말했어요. 이런 일을 계속하시다가는 언젠가 발각될 겁니다. 그때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저는 심각하게 탈북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우선 저는 특별기동추적조 분조장이라는 민감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즉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것이 분명했어요. 또한 저는 국경 지역의 모든 탈북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탈북한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절대 그냥 둘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특별추적팀까지 편성해서 저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야 했어요. 우선 언제 떠날 것인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한 달 후 예정된 대규모 훈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부대가 뒤섞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사라져도 즉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적어도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시간은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탈출 루트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는 피해야 했어요. 저는 오히려 가장 위험해 보이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28년간 살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 형제들, 오랜 친구들 모두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태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도와주면서 이미 반역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고 그때는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혼자만의 탈북이 아닌 다른 방법도 고려해 봤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즉시 체포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기 3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챙기고 마지막으로 도와줄 탈북자들을 위한 정보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철수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에는 분조장님, 무슨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별다른 고민은 없다고 답했지만 그의 의심은 계속 깊어져만 갔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었죠. 드디어 결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훈련 시작 하루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부대 내를 둘러봤어요. 15년간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어요. 훈련 당일 새벽 5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면을 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28년간 봐온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오늘 밤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 동료들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분조장님, 오늘 훈련에서 우리 분조가 1등을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대규모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대대에서 총 2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하는 큰 규모였어요. 훈련 내용은 가상의 대규모 탈북 시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곧 실제로 시도하려는 일이었죠. 저희 분조는 동쪽 산악지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의도적으로 요청한 지역이었어요.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계획한 탈출 루트와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훈련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후 3시쯤 기회를 만들어 혼자 행동해야 했어요. 다른 분조원들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정찰을 나간다는 핑계를 써야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훈련 중 가상의 탈북자 흔적을 발견했다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저는 부하들에게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내가 먼저 정찰을 해보겠다고 지시했습니다. 김철수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나섰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훈련이니까 분조장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법이다 라고 말하며 혼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간 후 저는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훈련장에서 벗어나 실제 탈출 루트로 향했어요. 15년간 익숙하게 걸어 다니던 산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숨겨둔 민간인 옷과 간단한 식량을 찾았어요.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국경경비사령부의 분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탈북자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부대에서 제 실종을 알아차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계획한 루트는 총 3단계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산속 마을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을에서 강을 따라 이동해서 국경 근처까지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추격대가 오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지만 긴장은 계속 풀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목표했던 산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몇 번 순찰을 왔던 곳이라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을 외곽의 빈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라디오에서 심상치 않은 방송이 나왔습니다. 국경경비사령부 소속 박민호 분조장이 훈련 중 실종되었습니다. 즉시 수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실명이 라디오에서 나온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발각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김철수가 제 행동을 의심하고 일찍 신고한 것 같았어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두 번째 구간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강변은 은엄패할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저는 여러 번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색 헬기가 이미 출동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제가 있는 곳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9시쯤 드디어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는 제가 15년간 무수히 순찰했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 너머는 중국이었습니다. 불과 3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300m가 천리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저는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뒤편 어딘가에는 제 부모님이 계셨고 15년간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이 있었어요. 이 순간 이후로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뒤로 돌아간다고 해서 원래대로 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온 순간부터 이미 반역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10월 말이라 기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강을 건너는데 약 40분이 걸렸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여러 번 떠내려갈 뻔했어요. 특히 강 중간 지점에서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이기도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기도 했어요. 28년간 살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시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고 나서도 저는 전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러면 제가 당할 처벌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강변에서 젖은 옷을 짜내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는데 사방이 깜깜했어요. 멀리 몇 개의 불빛이 보였지만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국경 지역을 담당했지만 중국 쪽 지리는 상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우선 강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추격대가 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마 새벽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저는 힘든 몸을 이끌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3시간 정도 걸어서 작은 마을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다른 나라에 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마을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신고당할 위험이 있었거든요. 마을 외곽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어요. 오전 중에는 몇 번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배고픔이 극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은 게 어제 아침이었거든요. 물도 부족했어요. 강물을 조금 마셨지만 배탈이 날까봐 많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상점에 가서 음식을 사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돈은 여기서 쓸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탈북 과정에서 중국 돈으로 바꿔둔 약간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빵과 물을 샀어요. 상점 주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다행히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한국 영사관이나 국제기구가 있는 대도시에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선 남쪽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주로 밤에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산속이나 버려진 건물에 숨어 있었어요. 간혹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베이징에 가면 한국 영사관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베이징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죠. 기차나 버스를 타야 했는데 그러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6일째 되는 날, 저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저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작은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중국어를 알아듣긴 어려웠지만 상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둠을 틈타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지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중국인 아저씨가 저를 도와준 것이었어요. 그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아저씨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농가였는데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여성이었고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루트를 확보할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도움에 무한히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 집에서 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다른 탈북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김영희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아이가 꿈을 가질 수도 없고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아저씨가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럭을 이용해서 더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목적지는 동남아시아 국경 근처라고 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고 공기도 부족했어요. 12시간을 그런 상태로 버텨야 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몇 번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다행히 트럭 기사가 능숙하게 처리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였어요.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위험은 계속되었어요. 이 도시에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받고 안전하게 보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안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린 후 드디어 진짜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에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모두 줘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중국 체류가 길어질수록 위험도 커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거든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밤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브로커가 정말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브로커와 만나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 정도의 중국인이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고 다른 방법도 없었거든요. 총 15명이 함께 간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탈북자들이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19살 정도 되어 보였고 가장 나이 든 분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출발 전에 브로커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절대 떠들지 말 것, 지시에 무조건 따를 것, 도중에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말 것 등이었어요. 특히 발각되면 모두 위험해진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이동수단은 화물차였습니다. 트럭 뒤쪽 컨테이너 안에 15명이 모두 들어가야 했어요.
공간이 매우 좁아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누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12시간을 버텨야 했죠. 컨테이너 문이 닫히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 구멍이 몇 개 있긴 했지만 15명이 숨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30분만 지나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더 힘든 것은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12시간 동안 한 번도 나갈 수 없었거든요. 결국 컨테이너 한 구석에 가니 화장실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냄새와 더위, 그리고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중간에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공포와 불안 때문에 통제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달래려고 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밖에서 들릴까봐 모두가 긴장했어요.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인지 휴게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컨테이너 벽에 귀를 대고 밖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중국어로 무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8시간쯤 지났을 때 정말 한계에 달했습니다. 공기가 너무 부족해서 의식이 흐려질 정도였어요. 몇 명은 이미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모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12시간 만에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몇 명은 즉시 쓰러졌고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었는데 브로커는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밤에 국경을 넘는다고 말했어요. 임시 숙소는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창고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다른 탈북자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라왔다고 했어요. 부인과 두 아이가 이미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북한에서 장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놨어요. 당국에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국경경비사령부에서 일하면서 루트와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아무 정보 없이 목숨을 걸고 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드디어 국경을 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어요. 산길을 따라 3시간 정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경 철조망을 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브로커가 경고했어요. 밤 10시에 출발했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어서 생각보다 밝았어요. 한편으로는 길을 찾기 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각될 위험도 높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산악훈련을 많이 받아서 비교적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과 여성들이 자주 넘어졌습니다. 2시간쯤 걸은 후 브로커가 이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손짓으로 신호했습니다. 국경지대에 근접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한 발자국도 소리내지 않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멀리서 경비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국경경비대의 초소였어요. 다행히 그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마 야간 순찰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국경보다 훨씬 허술했어요. 철조망도 그리 높지 않았고 경비도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철조망에 구멍을 냈어요. 한 명씩 차례로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5번째 순서였어요.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 옷이 걸려서 찢어졌지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넘어올 때까지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혹시 경비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통과했고 이제는 동남아시아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도 불법 입국자는 체포될 수 있었거든요. 브로커는 이제 2일 더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정식으로 한국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경찰들도 탈북자들을 단속하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버스터미널에서 경찰 단속에 걸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미리 눈치채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서 무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행 중 2명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3명이 계속 함께 이동하게 되었어요. 떨어진 2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체포되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이틀 후 드디어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 놀라워했어요. 브로커가 내일 아침에 한국 영사관에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28년간의 북한 생활과 위험천만한 탈출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정말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사관 문 앞에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저희를 막으면서 약속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영사관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영사관 근처 공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10월 1일이라 날씨가 추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무엇보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일이면 정말로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영사관이 문을 열자마자 저희는 줄을 섰습니다. 총 13명이 모두 함께 들어갔어요. 접수 직원이 저희를 보더니 탈북자분들이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출생지,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직업 등을 물어봤어요. 저는 국경경비사령부 특별기동추적조 분조장이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담당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더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특별기동추적조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라고 답하니 그럼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제가 정말 탈북자인지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했거든요. 특히 제 경력 때문에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적조에서 일했던 사람이 왜 탈북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3일간의 조사 끝에 드디어 한국행이 승인되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한국에 가서도 더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이륙하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4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승객들과 함께 입국 심사를 받지 않았어요. 별도의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곧바로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제 경력 때문에 일반 탈북자들보다 훨씬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첩 여부,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활동 내역 등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조사는 2개월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조사를 받았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면서 답변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지치기도 했어요. 특히 힘든 것은 제가 체포했던 탈북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체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등을 물어봤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도 점차 제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탈북자들을 도와준 사실들을 확인한 후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양심적인 탈북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생활은 군대와 비슷했습니다. 기상시간, 소등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외부 접촉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북한과는 달리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었습니다. 2개월 반 후 드디어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업무, 교통수단 이용법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부터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전 세계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하지만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왔고, 어떤 분은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손자를 위해 탈북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굶주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드디어 정착지가 정해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였어요. 공공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1200만 원 정도였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첫날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로운 세계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언제든 불을 켤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추적하지 않아도 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드디어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힘든 선택이었지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하나센터에서 취업 상담도 받고 한국어 교육도 계속 받았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달은 정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감시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첫 주에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사는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았거든요. 라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밤중에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갔는데 불이 켜진 상점이 있더군요. 들어가 보니 밤 2시인데도 직원이 있고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배웠지만 실제로 써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간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거든요.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긴장이 풀리니까 적응이 어려웠어요. 또한 28년간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2주째부터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차이가 있더군요. 특히 외래어와 신조어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인터넷 같은 단어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역 하나센터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김영수라는 30대 남성 상담사였어요. 그가 저의 한국 적응을 도와주었습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 주민등록증 발급, 건강보험 가입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함께 해주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취업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여기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15년간 국경경비사령부에서 일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단순 조립 작업이었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정교했고 작업 환경도 깨끗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혹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들은 제게 호의적이었어요. 힘들었겠다, 잘 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용기가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기도 했어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능숙해졌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배달 음식을 처음 시켜 먹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관계가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더군요.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또한 개인주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었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중요하더군요. 자유롭기는 하지만 동시에 외롭기도 했어요. 8개월째부터는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어요. 나이가 29살이었지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것만 배워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점차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28년간 억압받았던 제 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번째 선거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투표용지에 제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정말로 민주주의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2년째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IT 회사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많이 올랐고요. 새로운 직장에서는 더 많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무 시간도 유연했고 업무 방식도 자율적이었어요. 상사들도 명령보다는 제안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북한의 군대식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는데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3년째가 되자 저는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도 받아들여 주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등 여러 곳을 갔어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경경비사령부의 분조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입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지, 형제들은 안전한지 걱정도 되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32살이 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추적하던 국경경비사령부 분조장에서 자유로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28년간 북한 체제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제가 스스로 그 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만약 그때 그 가족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만약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사고방식입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해야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이동의 자유가 아니라 사고의 자유,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고 곧 결혼도 할 예정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제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반역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제가 과거에 체포했던 탈북자들에 대한 죄책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족들은 안전한지 알 수 없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아마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15년간 그런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적어도 마지막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었죠. 저는 지금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의 적응을 돕는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공안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해드려요. 저와 비슷한 죄책감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당신도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겪은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시선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편견과 오해가 있었지만 점차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현재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인정해 주세요. 이런 관용과 포용력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꿈은 통일된 한국을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자유로운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꿈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탈북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망하는 같은 인간이거든요. 정치적 차이나 이념적 갈등을 넘어서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8년간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큽니다. 언젠가는 분단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자유라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고생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용기를 내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2년간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양심에 따라 선택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놓아준 그 순간, 명령을 거부한 그 순간이 저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분단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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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